퇴사 절차의 거의 마지막 단계죠. 근데 담당자분들한테는 어쩌면 가장 골치 아픈 서류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직 확인서인데요. 오늘 이 복잡한 서류, 제가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정복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마 인사 담당자나 사업주분들이라면 다들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이거 혹시 계산 잘못해서 과태료 나오면 어떡하지? 이 계산법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해? 마감은 왜 이렇게 짧아? 이런 압박감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죠? 네. 근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복잡한 과정을 아주 명확하고 또 따라하기 쉬운 단계로 완전히 쪼개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이제 헷갈렸던 부분들이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총 6단계인데요. 먼저 이 서류가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알아보고 날짜랑 사연은 어떻게 딱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어려운 두 가지 계산 있죠? 180일 기준이랑 평균 임금 계산법, 이것도 정복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하는 방법이랑 이건 진짜 피해야 한다는 실수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 서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종이 한 장짜리 행정서류가 아니에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0년 8월부터 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퇴사하면 무조건 내는 서류가 아니고요. 이제는 근로자가 이직 확인서 발급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때만 제출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딱 10일입니다. 이 시간 안에 무조건 처리해야 돼요. 좋습니다. 이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바로 날짜와 사유를 다른 서류랑 아주 그냥 완벽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직일이랑 상실일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 그러니까 마지막 근무일이고요.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이에요. 우리가 서류에 적어야 하는 건 바로 이직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직 사유, 이게 또 실업급여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 코드가 예전에 제출했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서 내용하고 정확히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다르면 바로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드 11번 자진 퇴사는 보통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요. 반면에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라던가 32번 계약 만료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 첫 번째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만큼 충분히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퇴사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실제로 월급을 받은 날이 총 며칠인지를 세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제 일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주휴수당 받은 날도 다 포함되고요. 무급휴일은 뺍니다. 그렇게 다 더해서 마법의 숫자죠. 바로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아주 간단한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퇴사일로부터 달력을 거꾸로 넘겨보는 거예요. 둘째, 각 달마다 월급 받은 날, 즉 실제로 일한 날이랑 유급휴일을 다 세고요. 셋째, 이 날들을 180일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더해 나가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어떤 직원이 7월 26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어요. 그럼 먼저 7월에 월급 받은 날을 세는 거죠. 주 5일 근무에 유급 주말까지 포함하면 22일이네요. 아직 180일 되려면 한참 멀었죠? 그럼 이제 그 전달인 6월, 또 그 전달인 5월, 이런 식으로 180일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더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수급 자격이 있다는 건 확인됐어요. 그럼 다음 계산은 뭐냐? 바로 실업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어쩌면 더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바로 평균 임금 산정입니다.
평균 임금이라는 건요, 퇴사하기 직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치 평균 임금을 말해요. 이 금액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액수도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근데 이 3개월 기간을 정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직일에서 딱 3개월 전으로 간 다음에 그 날짜에 하루를 더하면 시작일이 됩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7월 26일 퇴사자는 4월 27일부터가 되고요. 7월 31일처럼 월말에 퇴사했다? 그럼 계산이 더 쉽죠? 바로 5월 1일부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보너스 같은 것들이에요. 기본급이나 수당은 그냥 그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다 더하면 되는데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은 계산법이 좀 달라요. 지난 1년,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에다가 12분의 3을 곱해야 합니다. 그렇게 3개월치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 원이었다면 계산에는 100만 원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휴, 이제 어려운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서류 마무리하고 제출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체크하면 되는데요. 1일 소정 근로시간 적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림해서 정수로 적어주셔야 하고요. 자, 이제 모든 작성이 끝났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포털 들어가서 전자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한 직원한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처리 현황 볼 수 있다고 알려주면 센스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법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만약 이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머릿속에 그냥 새겨두세요. 10. 근로자가 이 서류를 요청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0일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이 숫자도 기억해야 합니다. 최대 300만 원.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의 최대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과태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짜나 사유를 다르게 적는 건 허위 신고고요. 더 무서운 건 만약에 그 잘못된 서류 때문에 직원이 원래 못 받을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그럼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같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줘요. 이직 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건 그냥 요청이 들어왔을 때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는 갑자기 들이닥친 10일짜리 요청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할 만큼 과연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